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기업제도 발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육제도 발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대적 경제성장은 근대사회에 적응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인적 자본의 축적에 바탕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인적 자본이 근대적인 교육제도 보급과 더불어 빠르게 축적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근대적 교육제도가 쉽게 정착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서당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이 서당은 주자학적 이념의 체계에 부합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근대적인 교육기관은 주자학적 이념이 아니라 근대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양을 갖추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근대적인 교육제도는 개항기에 소개되었지만 식민지기에 대대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1910년대에는 근대적인 교육제도를 식민지적 동화 정책기관으로 인식하여 한국인들은 그에 대해 저항감을 가졌지만 1919년 3.1운동을 거치면서 한국인들은 근대적인 교육제도를 수용하여 그것을 민족의 실력을 함양하는 기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추이는 초등학교 학생 수와 서당 학생 수 추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초등교육기관인 서당은 유학을 통해 도덕적 성숙을 도모하는 주자학적 교육이념 위에 설립되고 운영되었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는 일부 서당은 한국어와 근대적 교과도 가르치면서 보통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궁핍한 가정의 자녀들의 교육 수요에 부응하기도 했지만 근대적 교육체계의 일부로 편입되지는 못하였습니다. 1910년대에는 서당수와 서당 학생수가 증가했는데 1920년대에 들어오면 서당수와 서당 학생수 모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근대적인 초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학생수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1919년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국인 학생은 서당 학생의 26.4%에 불과했는데 1942년에는 서당이 감소한 가운데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국인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서당의 쇠퇴에는 1919년 이후 한국인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규 교육체계의 침투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정규 교육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력을 향상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도 서당을 정규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교화 기관으로 수용하였던 1910년대의 방침에서 벗어나 1920년대부터는 정규 교육기관을 보급하여 초등교육에 대한 수요를 정규 교육체계로 보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 것도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한국에는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와 한국인이 다니는 학교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소학교라 불린 일본인 학교는 1906년에 35개교가 있었는데 1910년대에 빠르게 늘어 1918년에는 365개교에 이르렀습니다. 보통학교라 불린 한국인 학교는 1910년대에 빠르게 늘어나긴 했지만 1918년에 광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모두 합쳐도 490개교여서 전체 초등학교 중 일본인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42.7%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1918년 말부터 조선총독부는 보통학교를 3면 1교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1922년에는 한국인 학교가 855개교로 늘어났으며 1929년부터는 1면 1교 정책을 추진하여 1936년에는 2498개교로 늘어났습니다. 1면 1교가 완수된 이후에도 한국인 학교는 계속 늘어나서 1943년에는 3,856개교에 달하였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 한국인 학교가 빠르게 늘어나서 전체 초등학교 중 일본인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43년에 12.3%로 하락하였습니다. 1920년대 한국인 초등교육이 빠르게 확장되어 간 데에는 조선총독부가 동아정책의 일환으로 보통학교를 증설하였고 근대적 초등교육을 수용하는 한국인이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등교육의 변화를 총괄하기 위해 1943년 초등학교와 서당의 학교 수와 학생 수를 제시하여 두겠습니다. 학교 수를 보면 서당은 2679개인데 초등학교는 4399개로 서당의 1.6배였고 한국인과 일본인을 모두 합한 학생 수를 보면 서당은 14만 2380명인데 초등학교는 203만 7846명으로 서당의 14배였습니다. 그렇지만 초등교육은 근대적인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근대사회를 주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자를 양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역할은 초등교육이 아니라 고등교육이 담당하는 영역이었습니다. 일본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한국인들은 식민지 조선에 근대적인 한국인 기업이 출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한국인 일본 유학생은 1911년에 450명이었지만 1942년에는 2만 4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는 한국인의 일본 유학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지만 한국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갈망을 억누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초등교육의 보급률이 높지 않아 초등학교 졸업장을 상층민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증서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초등교육 졸업은 근대적 직업 세계의 상층에 진출할 수 있는 학력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상류 의식을 가진 초등학교 졸업자들은 그에 걸맞는 직업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중등 이상의 학교로 진학하여야 하는데 조선 내에서는 중등 이상의 학교가 많지 않아 일본으로의 유학이 늘어났습니다. 유학은 쉬운 것이 아니었지만 일본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출현하게 되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조선에 귀국하여 한국인 기업 발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기 위해 한국인들의 일본 유학이 성행하였지만 일본 유학으로 중등 이상의 교육에 대한 한국인의 수요가 충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등 이상의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중등 이상의 교육에 대한 한국인들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했습니다. 식민지기에는 초등교육이 빠르게 늘어나긴 하였지만 의무교육으로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한국은 해방 후 1948년 재헌헌법을 제정하였는데 제16조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초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기 위한 계획과 조치가 1949년에 마련되기는 하였지만 6.25 전쟁으로 오롯이 실시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6.25 전쟁이 끝난 후 초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는 조치는 신속하게 재개되어 모든 국민이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기관도 확충되면서 근대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 더욱 충실해졌습니다. 과학과 기술적 지식에 입각한 생산성 향상의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자와 기술자 및 기능자의 양성체계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식민지 시기에 이들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 및 양성체계가 단초적으로 성립하기는 했지만 한국에서 필요한 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1960년대 이후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때 문제로서 등장하였으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과학과 기술적 지식을 축적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오랜 축적의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한국이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고 혁신적 성장체계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는데 이것은 한국만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에 뒤이어 발전 도상에 오른 국가들도 경험하는 것이지만 한국처럼 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산업혁명의 제도적 기초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강의에서는 산업혁명의 시장적 기초라는 주제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